네, 시장이 헝다 FMC를 잘 이겨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이 중요하겠죠. 같이 잡아보겠습니다.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네, 추석 연휴 때 빠졌던 이 미국 지수가 이제 좀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이제 조금 폭풍은 지난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헝다 그런 문제는 그 수면 아래로 일단 잠복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이제 돈이 돌다가 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서 발생하는 유동성 문제냐.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거는 늘 유동성 문제처럼 보입니다만 시간이 지나 보면 결국은 이거는 지급 능력에 대한 문제인 거죠. 지급 능력에 대한 문제인데 헝다그룹 이슈를 보면 건설하고 조선이 회계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올해 엄청난 수출을 하고도 적자를 엄청나게 많이 냈죠. 충당금을 많이 쌓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뭐 그 만드는 데 한 배를 만들거나 건물을 만드는데 1년, 2년씩 걸리는데 그 만들기 전에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설사나 조선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돈을 얼마를 들이면 이걸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게 둘 다 원자재가 많이 들어가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버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회계는 시가 평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만큼의 손실이 아직 발생한 건 아니지만 발생한다고 해서 충당금을 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올해 손실을 많이 냈죠.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 그런 시가 평가 회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가 대규모 규제를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건축에 시간이 많이 드는 거죠. 이자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원자재 값이 폭등을 하면서 이 원래 생각했던 원가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적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헝다그룹이 새롭게 채권을 발행하려고 할 때 좀 아는 금융기관들은 채권을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 문제처럼 보이는 건데 좀 알만한 금융기관들이 계속 발을 빼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파산시킬 수는 없어요. 너무 규모가 크고 네. 헝다그룹 규모가 그 부채가 중국 GDP 한 2%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GDP의 부채가 2% 정도 되는 경우에는 대기업 집단 4위, 5위 정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한다라고 단기간에 정리한다는 거 불가능하고 시간을 이제 주면서 계속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수면 아래 잠복하지만 이 문제는 이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때문에 헝다그룹 이슈는 근데 이제 뭐 중국의 특수한 문제이고 이게 다른 금융기관들, 해외 금융기관들의 같이 엮여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저께 파월 연 전 의장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만 헝다그룹 문제는 중국의 문제다. 미국 금융기관 특히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들은 불과 10몇 년 전에 금융위기를 좀 세게 당했잖아요. 그러는데 워낙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서 이 헝다그룹 문제가 이제 뭐 처음에는 좀 크게 나옵니다만 두 번, 세 번 나올 때마다 조금씩 강도는 약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좀 노이즈가 나올 수는 있지만 조금은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미국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은 좀 진정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일단 헝다 우려는 좀 거의 희박하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긴축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중국도 과다 부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그렇죠.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을 강하게 고삐를 쥐어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더 완화 정책을 쓰는 건 정말로 어리석은 정책이다라는 전 세계가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축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흔히 말하는 긴축 발작처럼 갑작스럽게 금리가 폭등한다든가 그래서 갑작스럽게 파산이 증가하는 건 또 막아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완만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이퍼링 이야기를 하면서도 8월 말에 그 잭슨홀 미팅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것 들어보면 이게 긴축의 시작이긴 하지만 이거 부동산 시장만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긴장하지 마라. 외환시장도 긴장하지 마라. 그냥 이거는 부동산 시장만 안정시키는데 초점 맞출게. 이렇게 이제 시장을 달랬고 그 이후로 주식시장이 정말 파월 연 전 의장 말을 들어도 될까?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걱정하는 긴축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좀 더
주가 올라도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헝다그룹 이슈가 생기면서 미국 주가 지수가 고점 대비 한 4, 5%씩 떨어졌죠. 근데 지금 다시 이걸 많이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헝다그룹 이슈는 일단 뭐 미국 시장하고 조금 단절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연준 의장의 한 이야기대로 이거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 핵심적인 시장, 미국 시장에서 테이퍼링을 어떻게 소화하는가를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신흥국에서 이제 자금을 회수하고 포지션을 좀 줄여놓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은 그래놓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핵심적인 미국 시장에서 테이퍼링을 소화하게 되면 이거 우리하고는 주식시장 관계없다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다시 상승하고 이러면 이제 이게 11월, 12월쯤 되면 다시 글로벌 투자자들이 신흥국에 투자하고 한국에도 투자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 듣고 보면 그래서 그런 건지 11월쯤에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본격적으로 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률적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시점이 우리 시장으로 봐서는 반등의 기회다. 32,000 지금 계속 이 저점 다지듯이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 시점을 지나고 나면 32,000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시점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도 그 11월 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절성 독감도 11월 달에 들어가게 되면 날씨가 추워지면 좀 약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작년에 11월 초에 이제 뭐 모더나 임상 3상 성공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서 11월 초에 들어가면서 또 이제 바이러스 확진자 수도 좀 정체를 보이고 그러면서 대면 접촉 관련주들이 이제 폭등을 하기 시작한 게 11월 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바이러스도 이제 계절성 독감하고 유행의 패턴이 아주 다르진 않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11월 초쯤 되면 아마도 지금 이미 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주요국에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고용 지표라든가 GDP 이런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봐도 작년과 비슷하게 이게 11월에 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는 전제를 깔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11월이면 괜찮아지니 그때 테이퍼링을 하자 이런 식으로 11월을 사실상 못 받고 테이퍼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들어가게 되면 테이퍼링이 실시된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제 예상은 작년 11월보다는 못해도 네. 본격적인 경제 회복 이런 움직임이 또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걸로 테이퍼링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우려를 완화시키고 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자막에도 나오지만 내년 금리 인상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이 테이퍼링이 실시되고 난 다음에 금리 인상까지는 그 시차 갭을 저는 한 1년 정도 예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그렇죠. 우리가 테이퍼링 경험이 한 밖에 없죠. 한 밖에 없기 때문에 2013년 5월에 연준 의장이 이제 테이퍼링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게 연말에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금리 인상까지는 또 시간이 상당히 2015년에 걸렸어요. 했죠. 예. 네, 그리고 3분기 테이퍼링 시작하고 난 다음에 3분기 동안에 걸쳐서 예. 이 채권 매입을 계속 줄여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가서 금리를 올렸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까지 그때 경험 보게 되면 그렇게 큰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그 연준에서 이번에 그 FMC를 하면서 그 FMC 멤버들이 투표를 한 거 보면 내년 말까지는 금리를 인상을 시작해야 된다는 의견이 딱 반이더라고요. 9명 정도. 예, 18명 투표했는데 9명이 예. 내년 말까지는 금리 인상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아마도 이제 뭐 처음보다는 계속 금리 인상 시기에 좀 앞당겨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4분기 정도에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10월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또 안전자산에 대한 좀 회피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달러화도 또 빠졌어요. 그런데 어제 저희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요동쳤다가 막판에 이제 헝다그룹 리스크가 조금 해소되면서 좀 많이 상승폭을 줄였고 오늘은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다시 상승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달러 환율 향방은 좀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 채권시장은 미국 시장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요.
뭐 어떤 통계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해봐도 미국 시장과 연관성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신기하게도 환율은 중국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요. 주식 채권은 경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채권은 가령 국채 같으면 국가의 지불 능력이지 GDP 성장률 얼마 이런 것에 크게 의존한다기 어렵죠. 네. 주식도 뭐 개별 기업의 이야기인데 사실 환율은 그 나라의 정책, 그 나라의 경제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패턴이 2010년 이후로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로 그 이전에 보이지 않던 201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 경제와의 동조화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근데 2010년 이후로는 미국과의 동조화는 현저하게 약화되고 중국과의 동조화가 현저하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를 반영한다, 정책을 반영하는 환율은 외환시장은 중국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뭐 미국 주가 어제 올랐다 이것도 반영하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헝다그룹의 이슈가 저게 아직까지 잠복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게 이제 잘못 건드리다 보면 중국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걱정을 중국과의 동조가 강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은 걱정을 많이 하는 거고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은 그보다는 이제 미국 쪽에 그 동조화가 강하다 보니까 이거 미국하고는 큰 문제 없다. 그래서 미국 주가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주가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고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방금 우리나라 환율이 중국 시장과 연동이 주로 되고 또 주식 시장은 미국과 된다라고 하셨는데 미국과 중국을 놓고 보면 또 이 환율의 문제나 시장의 문제가 또 연동되고 움직이는 수밖에 없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소위 뭐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과정에 우리도 중국에 연동되지만 결국적으로는 환율도 미국이 중국에다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의 금융 시장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느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어제 중국도 그렇고 지금 중국 위안화 환율도 절상됐다고 아침에 박수진 연구원이 0.25% 정도. 그럼 우리도 지금 상승세로 돌아섰단 말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결국 미국의 금융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중국도 변하고 우리도 거기에 부차적으로 환율 시장은 변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특정한 시기를 얼마만큼 잡는가에 따라서 어느 쪽과 강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어느 쪽과 약하게 움직이기도 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원화 환율 보면 중국 위안화 환율하고 좀 떨어져서 네. 원화 환율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한 게 한 두세 달 됐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려를 선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시장이 중국과 조금 더 동조화가 되고 미국보단 중국에 더 동조화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금리는 좀 어떻습니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국채 금리가 올랐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는 올린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 향방은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시장 금리는 가령 뭐 그게 3년 만기 국채 금리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다 이런 시장 금리는 미국의 시장 금리와 연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굉장히 강한데 정책 금리는 그렇죠. 2010년대 이것도 2010년대 이후로 미국과의 그 금리 미국 연준이 올릴 때 우리도 올린다, 연준이 내릴 때 내린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지금도 연준이 올리지도 않는데 우리부터 올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올리는 것이죠. 예전에 2017년, 18년 때 연준은 미국 경기 좋다고 계속 금리 올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사실 2017년 9월 달에 경기 고점으로 꺾이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미국은 경기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 기다리다가 금리 인상 시점을 놓치고 경기가 꺾여 내려가는데 미국 따라서 금리 올리고 이러다가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랬었죠. 그러니까 경제가 미국하고 동조화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도 미국을 따라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 데이터 보고 우리 경제 데이터는 미국하고 중국이 섞여 있습니다. 네. 그 우리 경제 데이터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 연준하고의 정책의 연관성은 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방금 말씀하신 그 연관성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수출 비중이 결국 중국 쪽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서 미국 쪽으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로서의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특징이라 그럴까요? 또는 뭐 한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금융시장이 결국은 중국 금융시장과의 연동성 이게 미국보다는 과거보다는 좀 더 커졌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이런 그 반도체주라든지 또는 뭐 전기자동차, 배터리 문제, 또 바이오 산업 이런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도 역시 중국 쪽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미국 쪽과의 업종 간 또는 산업 간의 연동성도 짙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첨단 산업은 미국과 중국이 같이 안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미국에 완제품 만들어 수출하고 이런 식의 삼각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반해서 지금의 뭐 전기차, 배터리,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른 길을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럼 우리 경제는 이제 어느 쪽 기존의 관계하고 좀 많이 떨어지게 될 건데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향후 5년, 10년 동안에 걸쳐서 한국 경제가 어느 나라하고 더 밀접하게 연관되겠는가 이게 결정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걸 결정하기가 기업들도 너무 힘든 일이죠. 네. 네,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도 않은 일일 뿐더러 최근에 이제 쿼드라고 하는 그 인도 태평양 새로운 동맹 관계 뭐 정치 외교적인 말씀입니다만 이런 걸 놓고 볼 때 방금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놓고 미중 간의 갈등이 정말 치밀하게 또 첨예하게 아주 이루어질 것 같아요. 결국은 첨단 산업의 주체는 누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정하느냐 또 누가 글로벌 룰을 만들 것인가의 헤지모니 싸움인데 이거를 미국이 놓지 않으려고 그럴 것이고 중국은 뺏들려고 할 것이고 이 싸움 속에 결국 우리 경제가 끼어 있다라는 그런 표현도 어떻게 보십니까? 끼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걸 이제 경제 단위가 아니고 기업 단위에서 보게 되면 사실 한 개의 시장이 아니고 두 개의 시장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기업은 거기서 잘 선택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당연히 글로벌하게 우군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 이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쪽에 붙는다라는 것보다 글로벌 우군을 많이 형성해서 기업 단위에서는 좀 중립적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와중에서도 한국 경제의 어느 정도의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네.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규제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9월장을 가장 흔들렸던 게 규제였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또 우리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이제 투자 포인트나 아니면 저희가 향방을 정해봐야 되는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시작부터도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이나 산업을 규제하는 가장 강력한 법이 반독점법입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을 함부로 옥죄할 수 없는데, 반독점법에 걸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가혹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또 미국입니다. 기업 해체까지 시켜버리고. 근데 지금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반독점법에 적용될 거냐 말 거냐는 근접해버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면 중국은 공동부유라는 어떤 원칙을 갖고 여기에 규제를 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반독점법을 갖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뭐 이데올로기든 아니면 법치든 이 가장 큰 두 나라가 이쪽에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규제를 시작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 규제가 약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규제를 받는 기업들이 기존에 이제 규제 당국이 원하는 거를 잘 보고,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에, 그러니까 기존에 미국이나 중국에서 이미 성공한 영역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보다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길만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플랫폼 규제 때문인지 최근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주식들이 많이 좀 변동성이 커졌는데 앞으로 추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새로운 성장 모멘텀, 기존에 있는 서비스로는 성장 모멘텀이 많이 약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가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보이다가 이 업체들이 나름 또 준비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규제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일이고, 네. 뭐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대비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규제를 뚫고 규제가 좀 더 뭐 형태가 분명해짐에 따라서, 근데 모든 걸 다 규제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쪽으로는 가도 되겠다 싶은 그쪽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상무님이 보시고 있는 우리 시장에서 뭐 4분기 괜찮을 만한 그런 유망 업종도 궁금한데요. 어떤 섹터를 좀 가장 괜찮게 보고 계신가요? 그 계절적으로 독감 시즌이 아직까지는 지금 한창 절정기에 이제 들어가겠죠. 절정기에 들어가는데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좀 빨리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글로벌하게 이 확진자 수의 증가가 꺾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게 추석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가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어쨌든 계절적으로 보게 되면 11월 초 중순을 넘어서면 이게 이제 확진자 수의 본격적인 감소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시장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런 대면 접촉, 비대면 접촉이 아니고 대면 접촉 쪽으로, 그러니까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면 접촉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테이퍼링이 곧 시작이 될 겁니다. 11월에는 아주 큰 일이 아니면 이 11월 달에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을 시작하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11월 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장기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금융기관들이 혜택을 입게 되겠죠. 경기가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금리는 올라가고 경제는 괜찮고 금리는 올라가고 그러면 은행 중심으로 한 금융주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